지난 시간에는 반동탁연합군 결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동탁연합군이 과연 동탁을 토벌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은 반동탁연합군이 결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자신의 눈에 거슬리던 소재가 이들과 연결되어 안에서 호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소재를 독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동탁연합군을 토벌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토벌하려고 보니 여러 군벌들의 연합이라 그 군대가 강성하다고 판단하여 싸우는 것보다 이들을 피해 도읍을 경조윤 장안현으로 옮기는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동탁의 이 같은 결정에 주비와 오경 등이 천도에 반대하자 동탁은 화를 내며 오경과 주비의 모든 요청을 들어줬는데 정작 그들이 자신을 토벌하려 한다며 이 둘을 죽였습니다. 이를 본 다른 신하들은 소재 패위 때와 마찬가지로 천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실행력이 남다른 동탁은 반대한 이가 없어지자 헌제와 백성 수백만 명을 즉시 장안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사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재촉하니 서로 짓밟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많은 부호들에게 죄를 덮어 씌워 그들을 죽이고 그 재물을 전부 몰수하였습니다. 그 후 동탁은 궁궐과 관청, 민가를 전부 불태운 뒤 자신은 필규원에 주둔하였습니다. 또한 여포를 시켜 황제의 능과 대신들의 무덤을 파내어 진기한 보물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헌제는 장안에 도착하였고 동탁은 평소 왕윤이 자신을 잘 따랐으므로 신뢰하여 장안의 모든 일을 왕윤에게 일임하였습니다. 반면 원수와 원술의 친척인 원해를 포함해 수도에 있는 원시들을 모조리 죽였고 이 소식을 들은 원수와 원술은 더욱이 동탁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동탁을 미워했음에도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동탁을 두려워하여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조조가 이들을 답답해하며 공격하자고 하자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조는 자신의 군대와 유비군만을 이끌고 동탁을 공격하려고 하자 장망만이 그에게 일부 군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조와 유비는 군대를 이끌고 영천군 영양현으로 진군하였습니다. 동탁은 반동탁 연합군이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서영을 앞세워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조와 유비는 서영을 상대로 전투에서 대패하여 퇴각하였습니다. 조조는 퇴각하던 중에 날아오는 화살에 맞았고 타고 있던 말도 상처를 입어 더 이상 퇴각할 수 없게 되어 서영군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조홍이 조조에게 자신의 말을 주었고 조조는 차마 이를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조홍은 천하에 조홍은 없어도 되지만 조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그를 설득했고 조조는 결국 조홍의 말을 타고 퇴각하였습니다. 말을 준 조홍도 그대로 뛰어서 조조를 따라갔습니다. 조조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변수에 이르렀으나 물이 깊어 건널 수 없었고 서영은 조조 뒤를 계속 쫓아와 조조는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다시 한번 조홍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조홍은 포기하지 않고 물가를 뒤져 결국 배를 찾아와서 조조를 적의 추격으로부터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서영은 조조가 변수를 건너자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조의 군대가 비록 패배하여 퇴각하지만 이악 물고 버티면서 싸웠기에 쫓으면 서영군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조는 고생 끝에 산조현으로 돌아왔지만 산조현에 남아있던 군벌들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조현에서는 매일 밤 연회를 열었고 조조가 퇴각한 그때도 다들 정신없이 연회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이들을 꾸짖고 비난하고는 그대로 양주로 가서 평소 양주 자사와 친했던 조홍의 인맥을 통해 군사를 다시 모아 한해군에 주둔하였습니다. 조조는 조홍 덕분에 살 수 있었고 조홍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반동탁 연합군은 점점 동탁에게 밀리는 형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조조와 유비가 패하자 한해군에 있던 왕광은 맹진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동탁을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동탁은 일부 병사들을 보내어 왕광과 대치시킨 후 본진은 소평진으로부터 맹진의 북쪽으로 보내어서 왕광을 기습 공격하니 왕광은 대패하여 군사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왕광을 대패시킨 동탁은 군대를 남양군 노양현으로도 보내어 손견을 기습하게 하였으나 연회 중이었던 손견은 동탁의 군대가 도착한 것을 알아차리고는 연회를 멈추고 바로 군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동탁군은 손견군이 경고한 것을 보고 기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무튼 왕광이 대패하자 반동탁 연합군에서는 동탁에 대한 공포가 더욱 강해져 아무도 다시는 동탁을 공격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조에서는 식량 문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 유대가 교모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반동탁 연합군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동탁군과 대치만 유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대치가 이어지던 중 191년 원소와 한복은 헌제는 어리고 생사 유무도 알지 못하기에 유주복 유우를 황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에 반대했고 원소와 한복은 조조를 무시하고는 노양현에 있는 원술에게 편지를 보내 이 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술 또한 조조와 마찬가지로 유우를 황제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에도 원소와 한복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유우에게 직접 황제에 오를 것을 청하였습니다. 유우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노하며 거절하였고 결국 원소와 한복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송견과 동탁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탁은 서영을 필두로 하여 송견이 있는 하남윤 양현을 공격하기 위하여 손견군을 포위하였습니다. 손견군은 서영에게 포위당하자 손견과 일부 무리들이 포위를 뚫고 탈출했습니다. 손견이 도망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서영군은 추격병들을 보내어 송견을 추격하자 조문은 이를 따돌리기 위해 송견이 항상 착용하는 붉은 두건을 자신이 대신 두르고 추격병들을 유인했습니다. 이 덕분에 손견은 샛길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조문은 어느 정도 서영군을 따돌리고는 말에서 내려 두건을 벗고 그대로 풀숲에 숨었습니다. 서영군은 계속 수색했지만 조문을 찾을 수 없어 결국 물러났으며 손견은 다시 흩어진 병사들을 거두어 양현의 양인에 주둔하였습니다. 동탁은 이번에는 장수 호진과 여포를 보내 손견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호진이 병사들을 무리하게 진군시켜 병사들의 피로가 극에 달해 하룻밤을 묵으면서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호진은 동탁이 요청한 매뉴얼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휴식은 취해도 밤에 다시 진군하여 새벽에 손견군을 공격할 것이라고 병사들에게 말하며 다독였습니다. 병사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호진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사기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려 하자 갑자기 여포가 이미 손견군이 양인에서 도주하였으므로 신속히 그들을 추격해야 한다고 말해서 병사들은 휴식 없이 급히 양인까지 진군하였습니다. 동탁군이 급히 도착해서 보니 여포의 말과 다르게 양인에는 송견군이 수비태세를 갖추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탁군은 극심한 피로에 그 자리에서 갑옷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데 여포가 또 긴급하게 적들이 기습 공격에 들어왔다고 크게 소리치자 이들은 갑옷과 말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여포가 이리 행동한 까닭은 평소 호진을 미워하여 그가 공을 세우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손견군이 쫓아오지 않는 것을 깨닫고는 날이 밝아올 때쯤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 양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견군이 적장 화웅을 죽이는 등 동탁군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원술은 이 소식을 듣고는 손견이 크게 될까 두려워 군량을 조달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손견은 동탁군을 그대로 밀어버리려 했으나 군량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말을 타고 양인에서 노양현까지 밤을 새면서 달려가 원술을 방문하였습니다. 원술을 만나자 손견은 자신은 결코 원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오직 황제를 구하고 원시 가문의 복수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뒤에야 원술에게서 군량을 조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술을 설득한 뒤 손견이 군진으로 돌아오자 마침 동탁이 파견한 이각이 양인에 도착하여 손견에게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손견은 이를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하고는 곧장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하남윤 대곡관으로 군대를 진군시켰습니다. 참고로 대곡관과 낙양의 거리 차이는 불과 90리였습니다. 이에 동탁이 직접 나와 후한 역대 황제의 무덤 앞에서 손견과 대치하다가 전투를 벌였는데 동탁은 손견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패하여 홍농군 민지연으로 퇴각하였습니다. 손견은 이 기세를 살려서 낙양으로 진군하였고 여포가 이를 저지하려고 낙양에서 농성했으나 역시 손견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손견은 여포를 깨 부수고 낙양에 입성하여 동탁이 어지럽힌 종묘를 청소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손견은 우물 속에서 옥새를 발견하여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손견은 군사를 진군시켜 민지연의 동탁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동탁은 손견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안으로 가는 길목마다 군사를 배치시킨 후 본인은 장안으로 군대를 이끌고 퇴각하였습니다. 손견도 그 이상 추격하지 않았으며 낙양 자체는 이미 폐허나 다름이 없었기에 그대로 원술이 있는 노양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동탁은 장안으로 퇴각하고 낙양은 황폐화된 상황에서 반동탁 연합군은 동탁을 토벌하고 헌제를 낙양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